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진호 PD입니다. 네, 이번 주 대전 시정실록 첫 번째 코너 아레오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중도일보 임효인입니다. 강은선 기자가 좀 약간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임효인 기자 쇼츠는 딱 대박 터졌는데 본인도 좀 한동훈 얘기할 거 이런 이야기 좀 하더라고요. 조회수가 네, 쇼츠에 괜찮았어요, 그렇죠? 네. 네, 이번 방송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니요, 저는 조회수 욕심 조회수 욕심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회수 욕심이 없고 오로지 술에 욕심이 있는 임효인 기자와 첫 번째 키워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교수로 정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라고 하면은 취약할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에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예비 소집 때 오지 않는 아이들을 국가가 끝까지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까지도 그러니까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아이가 잘못됐는지 다쳤는지 그쵸. 아니면 사망했는지 아니면 학대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국가가 이제 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 이번에 대전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입학식 있었으니까 예비 소집했으면 이렇게 오지 않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었나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예비 소집을 하면은 각 시도교육청마다 우리가 예비 소집을 했고 근데 몇 명의 아이들이 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행방을 지금 찾고 있고 교육 학교에서 찾지 못한 아이들은 우리가 경찰 수사 의뢰를 한다 이렇게 어떤 과정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대전교육청이 이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취재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좀 손을 놓고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어느 지경이길래 임효인 기자께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이게 한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물론 뭐 정말 비극적으로 극단적으로도 말을 하면 아이가 뭐 3살, 4살 때 잘못된 아이여도 입학하기 전까지 그 상황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의 소재랑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걸 학교는 빨리 알아야 할, 파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 이제라도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아이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빨리 경찰이 수사 의뢰를 해야 되죠. 뭐 집에도 찾아가 보고 주변에 그쵸. 탐문도 해보고 그렇죠? 네. 크게 3가지로 아이의 행방을 이렇게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전화를 해보고요. 전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 예비 소집했을 때 아이가 국내에 없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같은 거 할 수도 있으니까. 뭐 해외 이민을 갔거나 뭐 부모님의 출장이나 뭐 장기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해외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출입국 기록 보면 나올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안 받으면 출입국 기록 등 행정 서비스 검사를 합니다. 확인을 합니다. 전산망을.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경찰 수사 의뢰를 하는데 그러면 대전교육청은 우리가 못 찾은 아이들은 처음에 13명이라고 교육청이 발표를 했거든요. 이번에 예비 소집을 해서 그 소재가 확인 안 되는 학생이 13명이었다. 네, 그러면 그 13명 중에 몇 명을 수사 의뢰를 했고 나머지 아이들은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수사 의뢰를 한 아이들 중에 몇 명은 찾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청이 그때그때 현황을 빠르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당연하죠. 하고 타시도 교육청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대전교육청은 이 부분에서 거의 그냥 손을 놓다시피 하고 있어서 취재를 하면서 담당자가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경찰에 13명인데 누구 의뢰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교육청이 처음 발표할 때 우리는 13명의 아이들이 지금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9명을 수사 의뢰를 했고 나머지 아이들은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 수사 의뢰인 아이들을 수사 의뢰를 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이 그러니까 처음에 교육청이 데이터를 발표하고 나서 제가 취재를 한 시간이 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 나머지 4명 아이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아이를 수사 의뢰를 했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청도 관심이 없는 거네, 관심이. 그쵸. 사실 이제 본인들이 거기서 뭐라고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은 어떻대요? 그래서 좀 시간 지났을 거고. 네. 교육청이 발표한 13명 중에 나머지 아이들 모두 찾거나 아니면 수사 의뢰를 했다가 그 사이에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수사 의뢰를 처리했고요. 지금 못 찾고 있는 아이들은 4명인데 아직도 4명이나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해외 거주하는 됐습니다. 것으로 확인. 네. 참 이게 사실 교육청이라는 기관이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곳이니까 학생 우선이어야 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말밖에 할 수 없겠네요. 이런 거 보니까. 근데 교육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뭐 다른 더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느낌이었어요. 정말 최소한의 노력을 좀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많이 아쉬웠고, 근데 그렇게 이제 취재를 하고 바로 다음 날 담당 과장이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 이러하더라. 지금 다 찾았고 수사 의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잘 몰랐던 아이들 알고 보니까 다 수사 의뢰를 했다. 그리고 지금 경찰과 앞으로는 잘 소통을 해서 교육청이 좀 잘 파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잘 하십시오. 좀 앞으로 제발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잘 하시도록 하고. 네, 두 번째 키워드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이틀막과 업무 방해. 뭔지 알 것 같아. 네. 진보당 강성의원 때도 그랬었고, 또 대한 소아청소년 의사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열렬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였는데 요즘엔 그 사람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인 글 많이 올리는 거 봤어요? 아니, 못 봤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엄청 비판하고 그런 글들을 페이스북에 딱 올리고 있어요. 요즘에 변했어. 완전히 이제 되돌아섰는데 졸업식에서도 있었고 또 김선재 예비후보도 네, 맞습니다. 거기는 그냥 선거운동 하다가 갑자기 끌려나가고 아니 도대체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요. 뭐 지난 뭐 이 얘기를 한번 얘기한 걸 봤는데 뭐 다 대통령 심기 경우죠. 그리고 또 한 번 대전에서는 50주년 그 아래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행사 때 버스로 막은 그러니까 그것도 대통령 심기 경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게 자유 아니에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인데 왜? 네. 정말 그 요즘에 SNL 그 얘기 나오잖아요. 네. SNL이 그거 풍자했잖아요. 이틀 막 하는 거. 노래 이렇게 불렀고 끌려 나가는데 우리가 정하다 힘의 겨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왜 나만 저이게 그러면서 이게 걱정된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때 당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후보 시절 우리 풍자하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그거는 SNL의 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권리가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스워요? 아니요, 처음부터 있었던 건지 의문이 듭니다. 어제 이제 그 신민기 씨가 경찰 소환 조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다라고 했고요. 신민기 씨를 경찰에 소환한 그 혐의 적용을 업무 방해로 했어요. 네, 처음에 업무 방해라고 했을 때 자기 졸업식에 참여한 걸 업무방해라고 하냐. 그치, 신민기 씨가 주인공이고 대통령 객 아니에요? 그 카이스트 졸업식이니까? 카이스트 졸업식에 제가 당시에 카이스트에 물어봤어요. 그 졸업식이 업무고 그걸 방해한 게? 카이스트에 난 누구라고 말 못해. 카이스트가 그날 이제 그런 내빈들을 초청을 한 거냐라고 했더니 그거는 아니었다라고 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참석을 V가 해서 그럼 말을 하고 V라 하면 VIP? 그쵸. 대통령이 와서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신민기 씨가 이제 객석에서 발언을 한 거죠. 아니 우리가 회식하는데 그래서 임 기자님하고 저하고 우리 출연자들 회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높은 사람이 하나 와 그러더니 여러분 뭐 축하하고 어쩌고 하는데 시끄럽습니다 하면 막 입틀어 맞고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누가 주인공인데? 거기는 우리들의 회식 자리. 그러니까 우리들 자리인데 괜히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단지 높다는 이유로 그 말하는 데 있어서 한마디 기분 나쁘면 했다는 이유로 업무를 방해했다? 그 자리의 업무는 졸업식입니다. 녹색정당이 말한 이제 요 워딩을 한번 읽고 싶은데 업무 방해를 한 것은 신민기 대변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다. 졸업식은 엄연한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행사지 대통령의 행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민기 씨랑 녹색정의당이 이제 계속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R&D 예산을 복원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가가 R&D 예산을 삭감한 가장 큰 이유는 국가 재정이 없기 때문인 거고, 국가 재정이 없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부자 감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주장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렸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R&D 예산이 부족한 거는 부자 감세 때문이다라는 거는 임효인 기자의 생각이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 않습니다.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어떤 건가요? 네. 네, 다들 너무 어려운 이야기들이 압수수색 많은데.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희망 시대입니다. 충남에서 네. 지금 본회의가 또 임시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상정될 예정이죠. 정작 학생인권 조례에 또 학생은 빠져 있고, 맞아요. 어른들 그리고 정치적인 것들, 뭐 어떤 종교적인 성향이나 그런 것들로 학생인권 조례가 너무 탄압을 받고 있는 순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 정말 이거 이해 안 가는 게 네. 이게 폐지안이 지난번 충남도의회 그 임시회에서 부결됐잖아요. 이탈표 나와가지고. 그쵸. 조례 폐지안을 그 발의한 이유를 봐도요, 그냥 잘 납득이 안 되는 이유들이 그러니까 많거든요. 민주당이 주도했고 그 다음에 네. 좌파들 성향의 이 워딩들이 많고 그리고 기독교 일부 보수 기독교계에서 그 성적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 삼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이게 얘기해서. 말이 맞습니다. 근데 말이 이상한 게요. 학생인권 조례가 법률이나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해서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라고 말을 해요. 또 다른 이유 중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상충된다. 그러니까 교육기본법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과 다르다, 이런 내용들 이유로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그 법을 근거로 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인권조례 관련해서 그 충남의 4개 중학교 학생들이 네, 맞습니다. 설문조사한 것도 있잖아요. 이 조례 폐지를 찬성하냐 반대하냐라고 했더니 응답자 370명 중에 81%가 나 반대한다. 그러니까 조례를 폐지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나는 그 조항에 찬성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98% 정도가 찬성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네, 정확한 수치가 97.3%인데요. 찬성을 하는, 공감을 하는, 취지를 이해를 하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네.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데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애써 외면하면서 강행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올렸다가 교육감이 제의를 했고 네. 그래서 다시 의회로 넘어왔는데 거기서 부결이 된 겁니다. 네. 근데 뭔가 특별한 보완 없이 똑같은 걸 다시 올려서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민주적 절차에서도 그렇고 또 그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의회에서 할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처리가 이번에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투표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려옵니다 시간에는요, 네, 초등학교 예비 소집 이후에 그 실종된 혹은 소재 파악이 안 된 아이들에 대한 관리가 좀 미흡했던 대전시 교육청, 그리고 입틀막 사건이 있었죠. 카이스트에서 그 신민기 씨가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또다시 폐지 위기에 놓인 충남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ou keep chasing stars, chasing stars. 네, 대전시정실록 이번 코너 민숙 대감 상소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상소를 올리실지 한번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대전광역시의 김민숙 의원 모습 넣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바쁘죠 요즘에 선거 때문에. 네, 정신없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대전에서. 네. 그쵸. 네. 대전 서구 갑에서도 두 후보가 3인 경선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안필령, 유직원 두 후보가 독자 출마를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밝히고 있고, 네. 대덕구에서도 박영순 의원이 탈당한 다음에 그렇죠. 새로운 미래로 이제 출마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분위기 어때요 민주당 지금? 일단은 서구 갑 같은 경우에는 안필용 이제 후보님이 새로운 미래로 이미 이제 계속
아침 인사나 하고 선거운동 있어요?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유직원 후보도 무소속으로 이미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선정된 본선에 올라간 장종태 후보님께서 선대위를 꾸리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이제 떨어지신 같이 이제 경선하셨던 두 후보와 같이 손을 맞춰서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그냥 1대1 구도라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안필용 유직원 두 분이 따로 떨어져 나오면은 그만큼 민주당이 좀 불리한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같은 표 안에서 당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조금 갈라질 그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민주당 대전시당은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대덕구도 상황 많이 좋지 않죠? 대덕구도 지금 현재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들을 돕고 있었던 현직 의원님들도 두 분은 현재 무소속으로 탈당을 한 상태입니다. 두 분은요. 그리고 두 분은 유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도 또 여러 가지 또 갈등의 요소가 아직은 좀 남아 있어서 어떻게 봉합을 해야 할지 그것이 가장 이제 선거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그 민주당의 지역 공천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좀 내부 반발이 봉합이 잘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구만 하더라도 김재선 후보가 전략 공천, 단수 공천 되면서 그 안에서도 상당히 좀 시끄러워 보이더라고요. 네, 오늘까지도 그쵸. 계속 후보였던 분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또 계속 이제 지금 어쨌든 전략 공천으로 되신 김재선 후보님께 경선을 치러라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민주당도 좀 곤란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 봤을 때 네네. 저는 이번 국민의힘 그 공천 과정에 가장 큰 그러니까 의문도 아니죠. 그 큰 타격을 입은 사람은 이장우 시장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깨가 많이 이렇게 내려가셨더라고요. 지금 회기 중인데 사실은 이제 어쨌든 뭐 이장우 시장님의 라인이라고 했던 분들이 두 분이 일단 떨어지셨잖아요. 그 전 이제 부시장님 두 분이 나란히 그렇게 되면서 많이 힘을 조금 잃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뭐 이제 앞으로 총선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어떤 양상을 흘러갈지 지역 유권자들이 좀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의원님은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요? 저는요, 요번에 선거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게 너무 많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뭐 선거구 획정할 때부터 이게 계속 늦어졌고, 그 다음에 양당 후보의 공천도 굉장히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사실 당을 보고 뽑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원래는 이제 그 후보가 우리 지역에서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노력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그분이 또 어떤 정책과 공약을 가지고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서로 같은 당이 다르지만 비교를 해서 어떤 후보에게 한 표를 선사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겐 너무 많이 주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이 또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좀 엄격하죠. 시간이라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뭐 명함을 돌리는 거 또 누구만 돌려야 되고 언제부터 또 해야 되고 현수막도 그렇고.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 후보가 뭔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가 너무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비 후보가 또 공정하게 조금 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플랫폼을 이제 마련하는 것이 좀 절실하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당내에서 이번 우리 서구갑처럼 이렇게 낙마하게 되면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뭐 선거를 치르거나 경선을 치를 때는 조금 더 적게 돈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연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총선은 계속 상황 지켜보도록 하고 네, 또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두 번째 주제는 사실 욕먹을 거 생각하고 들고 나왔습니다. 의정활동비 올랐죠. 필요한가? 올랐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안쪽 다음번에 쏘세요. 한번 쏠게요. 왜냐면 1월부터 음. 소급 적용이라 이번 달에는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합쳐가지고 나오니까. 네네네. 이게 참 욕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네, 사실 맞습니다. 대전시회가 작년에도 의정활동비 인상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이제 얘기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또 의회 차원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 그렇죠. 하달된 지침 때문에 의정비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그때는 월정 수당이 많이 올랐고요. 대전시는 오르지 않았고요. 나머지 5개 구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의정 활동비가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이내, 그리고 구의원들은 40만 원 이내로 올렸는데 뭐 전체 지금 대전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러니까 수가 최대치까지 있을 것 올린 같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죠. 음.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 어떤 쟁점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영수증 좀 처리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의정활동하면서 의정활동과 또 일반 소비활동과 이거를 구분해서 사실 쓰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민을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또 의정활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비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처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 의원들은 지금 시구위원들은 보좌관이 없잖아요. 행정 그러다 비용도 보니까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하다 보면은. 행정적으로 세밀한 어떤 영수증 처리하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장점이 사실은 이제 겸직을 그러면 하지 마라. 의정 활동에만 좀 충실해라. 그런 말씀은 저는 굉장히 좀 당연하다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정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은 한에서 겸직을 지금 허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4년마다 재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약직입니다. 4년 후에 어떻게 될지 낙선하면 모르잖아요. 이제 예. 그렇죠. 그러고 또 퇴직금도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불안감과 또 삶에 있어서 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구울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네. 그 의정활동비,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월정수당이야 본인들 급여니까. 근데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하라고 한 그런 공식적인 업무니까 영수증을 처리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꼼수 같아요. 의정활동비, 그냥 월정수당 그런 거 다 없애고 그냥 연봉 딱 하면 되지 않아요? 저도 어차피 그렇게 쓰는 건데. 저도 그냥 그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이 의원님 지금 뭐 겸직 얘기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들의 겸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정활동에 주력을 해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무보수 뭐 직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접적인 뭐 활동을 안 하는 것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해 충돌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어떤 게 직업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사실 안 해야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해 충돌이나 어떤 이권 개입을 하지 말라고 사실은 의정활동비를 사실은 줬던 건데 그것도 받으면서 이제 이권 개입 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네.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4년 계약직이라고 했는데 그게 불안하면은 의원 안 하면 되잖아요. 아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 누가 등 떠밀어서 의원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본인이 하겠다, 내가 주민들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나선 거잖아요. 근데 네네. 이것도 지켜야 하고 저것도 지켜야 하고 이건 너무 좀 네,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근데 이렇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때부터 사실 지방 의원들에게 임금을 이렇게 줬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이제 무보수였어요. 그 예전에 봉사직으로. 그랬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네에서 유지, 돈 좀 있고 명예가 있는 분들만 의원을 할 수 있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보수를 주면서 일반 시민 누구나도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의정비를 줬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는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지방의 의원들한테 돈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 안 가져도
그 막 돈을 축적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이렇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 예를 들어서 연봉 1억 막 이런 정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지원하시려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좋은 분을 의원으로 세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뭐랄까 해야 돼요. 말도 안 나오네. 평가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관계에 얽혀 있거나 뭔가 하면은 바로 제명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한 월급 한 3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촌지 50만 원 주면은 그렇게 그 유혹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네. 연봉 1억 하는 사람한테 이거 구설수 오르면 다 목 날라가는데 50만 원, 100만 원 주면은 눈 하나 깜짝 하겠어요? 근데 더 원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주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줄 거 확실하게 주고 확실하게 관리하고 제대로 안 했을 때 확실하게 목 치는 거. 저는 그게 더 책임감 있고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들이 받는 의정활동비가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의원에 따라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 분들에게는 그게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고요. 또 진짜 일을 더럽게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낭비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조금 더 열심히 또 의정활동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의원들이 제대로 일만 한다면은 시민들이 의원들 돈 주는 게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뭐 해외 연수 보고서라든지 아니면은 거수기 노릇하고 이런 것들 말고 진짜 의정활동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감시 장치 거기에다 플러스로 일하는 만큼 대가를 지급해주는 그런 의회가 좀 더 선진적인 의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의정비 관련해서는 조금 더 개선해야 될 게 없지 않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봤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이제 바꿔가고 있긴 한데 대전시의회에서 일을 제대로 못해서 뭔가 징계를 받았었더라도 사실은 의정활동비를 계속 받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는 빨리 그 여비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지 않도록 좀 조례를 바꾸는 것 그리고 의원들도 의정비가 좀 잘 쓰이고 있다고 또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더 타당성이 있게 합리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거 혹시 의원님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왜 지금 국민 참여 재판이라는 거 하잖아요. 네. 그럼 배심원은 랜덤으로 돌리잖아요. 그중에서 그쵸. 뽑잖아요. 그러니까 의회도 시민들한테 랜덤으로 누구 추천 이러면 뻔히 아는 사람 어떤 이런 사람들 가니까 그게 아니라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그분들이 감시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거죠. 저는 그래도 좋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의지만 있다면은 지방의회가 무용론 얘기가 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그런 대의기관인데 의원들 스스로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네, 특히 지난번 전 삿포로 가신 의원들과 기자들을 보면서 많은 자괴감을 느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눈을 녹아서 온다 했는데 왔나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민숙대감 상소는요, 총선 기간이죠. 총선 관련된 사항들 좀 이야기해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의정활동비 인상한 그 지방의회 문제는 없는가? 그럼 어떻게 개선해볼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e can come back, but the time is gone. I'm running to escape from your left, don't lie. Cause I know your heart. Don't try looking for someone to forget. 네, 이번 코너 아니되옵니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상호 보건의료노조 대전 충남지부 사무국장 그리고 김재석 대전참여시민연대 사무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지역 본부 사무국장입니다. 이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국이 비상이에요. 그렇죠. 의료계 때문에 의사들이 계속해서 병원을 떠나고 있고 또 뭐 의대 학생들 학교 뭐 수업을 들어가지 않고 또 정부에서는 의사들 뭐 면허를 정지시키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호 국장님이 관련된 활동을 하시니까 현재 상황 좀 간단하게 정리해 줘 보실래요? 전공의들이
그 단체 행동을 나선 이후로 수술 그리고 그 입원 환자들이 그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급에서는 절반 수준을 밑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대책이라고 해서 피해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지금 가이드를 내고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그 한 50% 정도 평소에 50% 정도의 운영 수준을 머무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당장 뭐 암 환자라든지 이렇게 좀 수술이 긴급하게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지금 이미 큰 사회 문제예요. 되지 않을까가 큰 예, 사회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우선 그 그러니까 정부가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으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왔을까. 정말 지금 의료계 보면 무정부 상태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간호사들만 해도 그러니까 지금 이상욱 국장께서 뭐 병상 가동률이나 수술 안 해서 병원이 뭐 심하면 하루에 10억 원 적자나고 이런데 요즘에요.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들 그리고 병원 직원들 의사 빼고 직원들 무급 휴가 가라 요즘에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문제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그 저희 노동조합이 있는 병원들은 그나마 노동조합과의 좀 협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대전의 모 병원은 을지대병원 들어갔고 을지대병원은 이제 그 1일부터 이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이기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휴가를 가고 싶은 사람들 피해를 크게 되지 않는 부분에서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서 무급 휴가를 지금 을지대병원에 진행하고 있는데 건양대도 뭐 연차 쓰라고 했다면서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있는 거고 피해도 의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피해는 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직종의 간호사들을 비롯해서 다른 직종의 사람들에게 전가되고 있고 특히나 대학병원 이상이 아까 말씀드린 50% 가동하고 이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임금 인상 이런 건 꿈도 못 꾸고 병원이 진짜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도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파급력이 큰데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아버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장관이나 총리나 이런 쪽에서 조금 물꼬도 트고 뭔가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대통령부터가 그냥 불도저기로 밀어붙이고 의사들에게 백기투항해라 이런 방식으로 지금 사태를 지금 장기화시키고 있고 악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거의 뭐 총선용 아니에요. 사실 의사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더 밀어붙이지 않나 싶은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뭐랄까 자기 모순에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간호법 제정에 거부권 행사했는데 또 피해 들고 항의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웃기는 일인데 이제 뭐 내용에 대해서는 뭐 조금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간호사들의 업무에 있어서 간호법을 통해 가지고 정리하겠다고 한 거에 있어서는 아주 편리하게 아주 그냥 단칼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대통령이 이제는 또 간호사들을 이용해서 의료를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임시 땜빵 정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예, 이건 정말 문제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너무 휘젓고 있어요. 사실은 의료라고 하는 거는 의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막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되는 건 또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예민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좀 다각도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용산에서 모든 것들을 지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사태를 키우고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그렇고 뭐 의료계도 그렇지만 김재섭 처장님 저는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 증액이 아니죠. 이게 모든 것들을 막 블랙홀처럼 빨아들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대 정원 늘어나면은 이공계 학생들 뭐 의대로 반수해서 다시 가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사교육계도 들썩들썩 거리는 것 같고 또 대학본부하고 의대 교수들하고 마찰도 심해지는 것 같고 화물연대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실은 일몰제 안전운임제 일몰 관련해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투쟁했는데 강경 진압, 굉장히 강경 일반도의 진압으로 사실상 그 화물연대가 좀 양보한 사실은 한 발 물러선
두 발 세 발 물러서긴 그러니까 했지만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숨줄을 쥐고 힘든 건데 정부의 태도로는 그런 측면이 좀 보여지는데 사실 화물연대랑 좀 달랐던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의사의 목숨줄을 흔든다고 느껴지는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의사 쪽으로 여론이 생성되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런 경험들이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상승 그리고 어떤 사회적 다른 갈등들을 무마시키면서 정치적으로 좀 이득을 보려고 하는 학습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일변도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지율이 올라가거든요. 그 기득권층을 향한 어떤 강경한 태도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강경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강조 많이 했잖아요. 근데 반도체 관련 전공하는 학생들도 의대로 쏠려간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뭐 간호법 얘기도 나왔지만 일관성이 없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의사를 증원하는 것, 의대를 증원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정부의 입장에 그 마음 편히 찬성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강경한 건지가 선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의심되는 거죠. 네, 맞아요. 선거를 위해서인데 라고 의심되는 거죠. 선거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진 않으니까 그런 측면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선거 국면에서 정말 막 던지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의사 수요를 늘리는 거 있어서는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거고 저희 보건의료로도 이 부분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2,000명도 부족하다는 게 판단이긴 해요. 하지만 의사를 2,000명 늘리는 거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 의료 체계를 갖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료 체계를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지금 의사 수만 가지고 그 포퓰리즘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간호법에 반대하고 지금 PA를 가지고 활용하겠다는 부분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뭐 공공의료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공공병원을 활용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지금 황당한 거는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그것도 확대하고 뭐 열어주겠다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황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기가 닥치고 문제가 되는 거는 병원 현장이거든요. 종합병원들 수술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응급 환자가 제대로 처치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문제인데 비대면 진료를 그런 분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이렇게 수혈 받고 봉합하고 이렇게 수술을 받고 아니면 그런 분들을 비대면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환자한테 자, 배 가르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실제로 이게 그러면 어디에 영향이 있냐? 의원급들의 그 수익이 올라간 걸로 지금 결론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대면 진료의 주된 포인트는 의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대책이라고 내놓고 굉장히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그렇고 실제로 그런 피해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겠다 했으면 사실은 수술 횟수도 좀 늘어나고 입원 환자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지금 정부가 의사의 이 단체 그 행동에 대한 사태가 접어든 다음에 정부가 뭔가 내놓은 것들 통해 가지고 해결되는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대책으로 쏟아내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때도 의사 파업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참 전에. 예전에. 그때 이제 사망률을 비교한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근데 오히려 그 시기에 줄었어요. 그러니까 의약분업 때 그때 얘기하시는 거죠. 사망자가 줄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진료를 못 봐서 위급한 사람들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있었고 두 번째는 필수 의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필수 의료까지도 다 빠져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강대강으로 계속 부딪힐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필수 의료 복귀를 위한 조건 같은 것을 협상한다든지 정부 입장에서도 그것이 다 없애버리는 것, 의사변호 박탈시키면 사실은 의사가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협박용인 보니까 거잖아, 그렇지?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 최종 결론이 뭘로 날 것인가에 대한 플랜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없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정부의 플랜은 그거 아니에요. 꿇어 들어와. 안 그러면 너네들 라이센스 날려.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고민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꿇고 들어온 의료 현장의 의료인들이 정상적인 의료인으로서 혹은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봉합되는 형태가 아니라
강제로 그냥 접합만 시켜 놓으면 결국엔 곪게 되잖아요. 병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간호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직종들이 있는데 피해는 그분들이 좀 보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병원이 운영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책임은 전가되고 그리고 위험성을 떠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의사들과 그리고 정부만의 이야기에 대해서 풀 문제도 아니고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참여하고 그리고 관련된 그 시민단체도 같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숫자를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 의사가 부족한 분야로 그분들이 갈 거란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체계를 분명히 손을 좀 봐야 하는데 그것도 별다른 가이드라인이 안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체계도 체계지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심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사실 공공의료 그냥 확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 때 굉장히 희생되었던 공공의료 영역을 혹은 뭐 그 이전에도 공공의료가 필요할 때만 찾고 그 필요 없을 때는 쉽게 무시해 버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공병원에 갔을 때 내 고용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갈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헌신하는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충실하겠다고 하는 의사도 공공병원에 안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공공의료를 그렇게 천대시하면서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단체에서 아마 지난 정부 때 지역의대 그 500명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때 차라리 받을 거리란 좀 후회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신문기사 보니까 그런 인터뷰 나오더라고요. 그 자기 이제 친척이 사촌이 이제 의사인데 그 아들 사촌이 아니죠, 조카죠. 조카가 이제 의대 전공인데 윤석열 찍었다가 그 윤석열 반대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또 근데 화물연대 지지하셨던 분인가 봐요. 그 인터뷰 하신 분은. 그러니까 화물연대 때려잡을 때는 좋다고 찬성하다가 그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처럼 사실은 지금 정말 서로가 서로에 대한 투쟁을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갈등 조장이죠. 저 최근에 또 뉴스 보면은 뭐 의대생이 뭐 판검사를 무시했다 뭐 이런 글도 막 기사로 나오잖아요. 그거 정말 싸움을 붙이는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시민들이 최대한 많은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의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대전시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들, 뭐 지역 내에서의 균형성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응급의료기관 접근 시간당 인구수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10분 이내에 응급의료기관에 갈 수 있는 사람 그 인구수예요.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서구가 많겠죠.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네. 33만 명이고요. 그러면 중구는 몇 명일까요? 중구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중구도 한 15만 명쯤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청주시보다 조금 적은 데가 대덕구고요. 그렇죠. 대덕구에는 종합병원이라고 내세울 만한 곳이 딱히. 네, 그러니까 응급의료병원을 갈 수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근처에 있는 영동군에 9,000명밖에 살지 않고요. 증평구는 몇 명일까요? 10분 이내에 응급의료 받을 수 있는 인구수가? 많이 적을 것 같은데요. 0명입니다. 0명. 그럼 충남에서도 0명이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뭐 청양 이런 데일 것 같아요. 계룡시고요. 계룡시. 네. 그리고 보령시가 400명. 계룡에서 건양대병원까지 총알로 쏘면 10분이면 할 것 같은데. 네, 10분이 아닌 거죠. 충남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병원이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네. 소아와 신생아의 중환자실 병상 수는 0개입니다. 그러니까 충남 지역에 계신 도민분들이 소아나 신생아의 중환자실에 입원할 일이 있으면 도내에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대전이나 아니면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 네, 경기권까지 가야 된다거나 이런 것처럼 전국적으로 봤을 때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현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순천향대병원이 3차 의료기관에서 2차로 떨어지는 요인으로도 이 부분이 작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아병동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총선 전까지는 해결 안 할 것 같아요. 해결 안 할 것 같습니다. 해결 안 할 것 같고. 총선 끝나면 해결 날 것 같죠. 어떻게든. 총선 끝나면 해결이 어떻게든 날 것 같은데. 총선 끝나면 아니 나 총선 직전에 날 수도 있어. 막 대타협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걸로 이제 이게 정부가 해결했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사실 그 타협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이미 사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그 환자들의 개인 정보를
어떤 플랫폼 기업이나 보험사에 넘기는 법안을 준비한다거나 혹은 비대면 진료의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민영화의 속셈도 분명히 한켠에는 쥐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깝깝하네요. 요즘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의료계의 그 무정부 사태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데 언제쯤 해결될지 뭐 환자들 그리고 그 일반 국민들 그리고 의료계에 있는 간호사, 뭐 임상병리사 뭐 이런 분들부터 해서 원무과 직원분들까지 모두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참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현 정부의 실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단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상호 보건의료노조 대전 충남 본부요? 예. 네, 사무국장 그리고 김재섭 대전 참여자 시민연대 사무처장 두 분과 함께 얘기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 의 좋은 남매 시간입니다. 네, 대전에서 가장 의 좋은 두 남매 정치인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거 어색해라.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지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대전 서구의회 의원이신데 서구는 갑을이 이제 각 소속 정당 후보들이 결정이 됐죠. 네, 맞습니다. 네, 갑부터 얘기해 보죠. 네, 최지현 의원께서 이제 갑이시니까 거기 예비 후보가 참 많이 등록했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6명인가 등록했었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이영선 변호사가 세종으로 다시 가셨고, 네. 5분이 경쟁을 했는데 5분 중에서 2분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정말. 네, 네. 일단 유직원 후보하고 안필용 후보는 경선을 해야 했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당에서 제대로 된 그런 여론조사 같은 것도 제대로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들이 배제된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심지어는 박병석 전 의원이 상황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판을 짜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뭐 유직원 후보는 무소속 출마 네네. 얘기하고 있고, 안필용 예비 후보는 이낙연당 가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또 기자회견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때요 상황이요? 저희가 서구 갑 지역은 사실 그동안은 민주당 세가 국민의힘보다 좀 강했던 터인데 이번에 이제 두 후보님께서 무소속과 이제 뭐 새누리당으로 해서 이제 출마를 새로운 미래 새미래당 아니고 꼭 새누리당 같다. 그렇죠. 추리학에서 새로운 미래당으로 이제 레이스를 끝까지 하시겠다라고 지금 한 상황이다 보니 사실 더불어민주당 저희 쪽 입장에서는 상황이 지금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 표가 갈려도 국민의힘 네. 측에서 갈리는 게 아니라 민주당 쪽에서 좀 갈릴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으니까 장종태 후보로서도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쪽에 이제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네. 열심히 도와야 되겠죠. 우리 최재현 의원께서는 사실 이용수 네. 예비 후보 그 선거를 좀 도왔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어때요? 지금 현 상황이요? 표정 많이 안 좋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왜 괜찮아요? 본인이 도왔던 사람이 안 됐는데. 네. 그 이용수 예비 후보 보니까 페이스북에 무슨 어디 식당 가서 먹으면서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기분이 풍기는 듯한 글도 남긴 것 같은데. 그래도 끝나고 나서 이제 본인의 행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마무리를 이렇게 잘 하는 걸 보고 뭐 이렇게 조금 도와준 사람 입장으로는 뭐 행동 잘 하고 있다, 처신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떤 안필용 후보인가요? 뭐 네. 이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3인 경선 발표나기 며칠 전부터 특정 예비 후보가 이렇게 당이 결정했다라고 이렇게 여러 군데 얘기하고 다녔다. 네네. 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기사나 페이스북으로 통해서 봤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사실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좀 말씀드리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정치인 다 되셨네요. 들어봤죠? 누군지 알죠? 난 들었는데.
본인한테 말 확인했을 때는 못하겠어요?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본인은 아니래요? 저는 걱정이 돼서 네.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분명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전 서구갑에서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장종태 후보가 결정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조소연 후보가 결정된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주세요. 조소연 후보 예상하셨죠? 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도 좀 높게 나오신 편이라 음. 저는 예상했습니다. 저도 예상했는데 거기 지금 민주당에서 예비 후보 뛰다가 이제 다시 다른 선택지를 출마하겠다고 하신 분들 나오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분위기 어때요? 글쎄 갑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잘 관심 네.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래요. 관심이 없으면은 을 쪽으로 가고 싶다. 서구 을. 우리 설재영 의원의 제페토 할아버지라고 맞습니다. 뭐 예. 했던 그 양우기 저희 할아버지가 변호사가 이겼습니다. 예, 이겼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넉넉히 이겼나요? 아슬아슬하게 이겼나요?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 사무국장이 중앙당에서 확인해 본 결과는 압도적으로 승리하셨다. 압도적으로. 그 이장우 시장이 참 면이 안 설 것 같아요. 그 이태구 예비 후보 그렇죠. 출판 기념회까지 가서 그 양홍규 후보 앞에서 그쵸? 예. 뭐 이태구 가는 길에 이장우 가겠다 큰 소리 빵 쳤는데 결과가 이렇게 안 좋게 나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같은 당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좀 잘못하시지 않았나. 네, 그건 아무튼 뭐 대덕구 이석봉. 이석봉 그 후보님도 그렇고 시장님이 민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구나. 그걸 좀 느꼈고요. 뭐 아무튼 이번에 경선 승리를 함으로써 이제 4년 전과 똑같이 리턴 배치를 이제 하는 건데 그때는 비교적으로 저희가 17% 저희가 비교적 크게 졌는데 지금 최근에 그 김어준 씨가 그 이번에 여론조사 국민의힘도 기관을- 여론조사 꽃을 인용하는 날이 네네네네. 오는군요. 크게 여론조사를 얘기했죠. 하셨던데 6% 저희가 앞서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좀 우위적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또 선거는 또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가 이제 국민의힘 경선 기간이어가지고 예. 아무래도 보수가 좀 더 과표집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서구을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여론조사 꽃에서 좋은 결과를 현재 스코어로 보여줬으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태구 전 후보님의 그 캠프에 계셨던 분들을 다 포용하실 겁니다. 저희 다 아시겠지만 양홍규 후보께서는 인품도 좋으시고 그런 젠틀한 이미지가 또 있으시잖아요. 또 충분히 포용하실 거고 또 같이 가야 또 총선 승리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민주당의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사실 그리고 저희 기초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이게 당의 결정들이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갸우뚱거리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분위기도 안 좋은 시점에 우리 안에서 지금 뭐 당내 그 시의원이라든지 구의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결속력이라든지 단합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그렇게 해도 저희가 이제 전대 총선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석을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정말 어렵다라는 입장이고 안타깝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하나로 있습니다. 좀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잘 안 보여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전 쪽에서. 네, 같이 좀 포용도 하고 정말 해야 되는데 네 어렵습니다. 네, 그렇고 그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참 처지가 곤란해진 거 아닌가. 대전에서 본인이 이제 사실 단체장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죠. 이석봉 그 부시장, 이태구 부시장도 그렇고 또 이동환 대전 중구 부구청장 인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장우 시장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 거. 다시 말해서 이장우 시장이 그 국민의힘 대전시의 그 장악력에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곤란하고 사실은 망치로 한데 펑 맞은 기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본인이 그렇게 해서 그 후보가 됐다라고 하면 아 그래 역시 뭐 그래도 이장우 시장의 세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작용을 했구나라고 하지만 양쪽 다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좀 부끄러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번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대전시장 후보군이 좀 더 현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거든요.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매치업 대진표가 얼추 짜졌으니까 이후에 총선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잘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 나오셨으니까 그거 얘기할게요. 사실 총선 기간에 각종 지역 공약들이 이제 쏟아집니다. 그렇죠? 네. 네. 그 두 분도 이제 국회의원 후보들의 선거를 도울 것이고 또 지역 공약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을 좀 하실 텐데 제가 지금 준비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갈마 1동이 있고 갈마 2동이 있는데 비교적 갈마 1동이 갈마 2동에 비해서 뭐가 없습니다. 또 뭐가 없어요? 도로가 또 삭막하고 갈마 2동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좀 늦어지긴 하지만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이제 들어오면 거기서 이제 여가 생활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특히나 주차난도 해소될 수 있는데 갈마 1동은 너무 도로가 삭막하고 어둡고 또 그런 여가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또 갈마 도서관이 있긴 있는데 너무 노후화됐고 그것도 좀 손봐야 될 부분인데 저는 이제 갈마 1동에 조도 개선 사업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갈마 2동처럼 단풍거리에 빔 로고젝트 쏘고 또 조형물도 이쁘게 만들어서 포토전도 가능할 수 있게 꾸며놓으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대전시 제 2, 4분기 특교세로 좀 신청을 해보려고 건설과랑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언제 나와요?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상건위원장님께서 저 같은 지역구신데 그분 끈 떨어지기 전에 추진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죠? 대전시회? 이병철. 이병철 의원. 예. 그분 끈 떨어지기 전에. 이번 회기에 건의안으로도 준비 중인데 탐방동에 남성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35년 정도 됐는데 노후화가 많이 돼서 뭐 지속적으로 서구청에서도 지금 관리하고 있지만 야외 공연장이 있는데 야외 공연장 관객 쪽이 너무 맨 잔디라 그 부분에 이제 방모목으로 해서 벤치도 만들고 또 위에 지붕도 만들고 이런 문화 예술 공간도 만들자. 그러면 운동도 하고 문화 예술도 느낄 수 있게 도심 속에서 이걸 준비 중인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그 상건위원장님 끈 떨어지시기 전에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혹시 뭐 준비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희 지역구는 이제 삼성거구가 다른 데 비해 이제 인구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10만 인구가 있는데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서 특히 도안동 내 이제 학교 신설,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을 주민들이 강력하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시구의원이 사실은 그 부분까지 관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현장의 내용을 전달을 해서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좀 되시는 분에게 요청을 해서 그걸 협의를 통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감님하고 이제 교육부 통해서 지금 신설 정도를 2군데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어요. 학교 신설이요? 네, 이거 네. 쉽지 않은 건데. 네, 그래서 지금 뭐 부지 확보라든지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신설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서 학교가 이전을 하고 그거에 대한 걸 예산을 이제 수반을 해야 되다 보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다음에 저희 되시는 분께서 그 부분을 꼭 챙겨 주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의좋은 남매는요, 대전 서구의 그 총선 분위기 그리고 이제 각 의원들께서 이제 자신의 지역구에 어떤 현안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가시기 전에 그냥 전망입니다. 바람이 아니에요, 이건요. 바람이 아니라 전망이에요. 예. 이번 총선 대전 7개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국민의힘 민주당 몇 대 몇 될 것 같아요? 우리 설재영 의원께서는 4대3. 어디가 사요? 국민의힘이 사죠. 국민의힘 4, 민주당 3. 예. 어디가 4예요? 국민의힘은 전망이니까 어디까지나. 일단 유성 쪽은 좀 힘들 것 같고. 그 유성의 선거구 2개 빼고. 그 다음에 동구. 네. 그러니까 힘들다. 동구가 좀 힘들다. 예전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대전 서갑 서을
중구, 대덕구 네 군데에는 국민의힘이 예. 가져올 것이다라고 예상하신다는 거죠. 예, 예. 그렇고 우리 최재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7대 0으로 그 바람이고 전망도 네, 바람 먼저 음. 네, 하는데 이거 예측. 순순히 제 진짜 개인적 의견입니다. 지금 그 원팀이 돼야지 저희가 아까 바라는 7대 0이라는 걸 가져올 수 있는데 대덕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박영순 의원님이 이 표가 갈리는 지역은 상당히 좀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뭐 유성도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5대 2로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5? 네. 어디 가져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덕구가 살짝 어려울 수도 있겠다. 대덕구 빼고 또 라는 하나. 입장과 이제 우리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께서 굉장히 이제 황정아 후보를 도울 예정이에요. 그 바람이 간다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내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대덕과 유성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민주당이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예측이 실제 어떻게 이어지는지 나중에 한번 그것도 잘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술래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의좋은 남매 설재영, 최재현 두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